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평생을 이 나라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귀한 아버님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건강 채널의 김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후회 없이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전립선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셀 수 없이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후회 섞인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 순간 환자와 가족분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연세가 50세를 넘으셨거나 아버님이나 형제분 중에 전립선암을 앓았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이어질 몇 분의 시간은 과장 없이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5년 이상을 종양내과와 비뇨의학과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시던 분들, 나는 괜찮아,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라며 애써 외면하시던 분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내시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까지 퍼져버린 경우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그 어떤 분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8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전립선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내 아버지의, 내 형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겁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전립선암을 조기에, 즉 암세포가 전립선이라는 작은 기관 안에만 얌전히 국한되어 있을 때 발견한다면 그 생존율은 무려 98%에 달합니다. 잠시만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중 98명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완치되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든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 특히 병원 가는 것을 약한 모습이라 여기거나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하는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검진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십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왠지 창피하고 민망하다. 혹은 몸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굳이 왜 가냐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되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 후에야 마지못해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때는 치료의 선택지가 훨씬 더 제한적이고 과정은 몇 배나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을 스스로 너무나 어려운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선생님의 몸이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8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증상들이 모두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주인님, 지금 몸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으니 어서 전문가를 찾아가 확인해 보세요라고 몸이 보내는 간절한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흔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무시하는 신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소변이 잦고 밤에 자꾸 깨는 증상.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야간 빈뇨 증상을 야간뇨 넋토리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낮에는 피로를 쫓기 위해 구수한 커피를 즐겨 드시고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시원한 맥주나 소주 한 잔을 즐기시곤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과거와 달라진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낮 시간에 서너 시간은 거뜬히 소변을 참을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마시는 물의 양은 비슷한데도 1시간, 1시간 반마다 화장실을 찾게 된다면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화입니다.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중간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거나 장거리 운전 시 휴게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음 휴게소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의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하룻밤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수면 중에는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하룻밤에 2번, 3번, 심지어 4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고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밤 반복된다면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녹차를 마셔서 그래. 나이가 들면 다 그래라며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야간료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명백한 질환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선생님의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소변이 나가는 길목인 요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반지처럼 감싸고 있는 밤톨만 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이 전립선이 커지면 마치 좁은 터널 입구에서 교통정체가 일어나듯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고 방광을 위로 밀어 올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꼭지를 꽉 잠갔는데도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방광에 소변이 항상 조금씩 남아있게 되는 잔뇨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은 계속해서 아직 다 안 비워졌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화장실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 베나인 프로스타틱 하이퍼플레이시아이라는 암이 아닌 양성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로 많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증상이 암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대증 때문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질환의 초기 증상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수께끼처럼 남겨두고 괜찮아지겠지라며 기다리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작은 불일 거야 저절로 꺼지겠지라며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초음파 검사와 같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남성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사정시의 통증.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많은 남성분들이 심지어 자신의 주치의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사정시의 통증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개인적인 주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아내나 파트너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하물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워하십니다. 이것은 남성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어딘가 고장 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그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부부 관계 중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경우든 사정시에 느끼는 통증은 결코 절대로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이 통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기 끝에서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롭고 순간적인 통증을 경험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환 주변에서부터 사타구니 안쪽까지 불에 데인 듯한 타는 듯한 자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하복부 깊은 곳에서 무언가 뻐근하게 짓누르는 듯한 불쾌한 압박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통증이 단 몇 초간 지속되다가 번개처럼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 강도 또한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의 불편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부부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피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부부 관계의 위축과 심리적인 좌절감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립선에 염증이 생겼거나 혹은 종양이 자라면서 주변의 민감한 신경들을 누르고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정시에는 전립선과 그 주변 근육들이 아주 강하게 수축하는데 이때 염증이나 종양이 있는 부위가 강하게 눌리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손으로 꾹 누르면 아픈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비교적 젊은 남성들이 아주 오랜만에 부부관계를 가졌을 때 일시적으로 비슷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증상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통제 하나를 먹고 무시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몸이 주인님, 지금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염증일 수도 있고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들여다봐 주세요 라고 외치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부디 그 비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선생님께서 절대 한 번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바로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우리는 혈뇨라고 부르고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혈정액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곳에서 피가 보인다는 것은 언제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언제나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의학적 원칙입니다. 전립선에 종양이 생기면 이 종양 덩어리는 마치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자라면서 주변의 수많은 미세 혈관들을 누르고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아주 약하고 불규칙한 혈관들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이 혈관들은 아주 작은 압력에도 쉽게 터져버립니다.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고 그 피가 소변이나 정액에 섞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변 색깔이 눈에 띄게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서 즉시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아주 적은 양의 피만 섞여 나와서 소변색이 약간 콜라색처럼 탁하게 변하거나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보이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어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정액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자신의 정액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피가 섞여 나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혈뇨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나 신장 결석 혹은 단순한 방광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혈정액증 역시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출혈이 단순한 염증 때문인지 아니면 전립선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암세포 때문인지 절대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광 내시경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암으로 인한 출혈인데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그 종양은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선생님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명백한 경고 신호인 출혈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앉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편함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바로 앉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편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을 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고환과 항문 사이, 즉 회음부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허리 아랫부분이나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 묵직하게 누르는 듯한 불쾌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헬스클럽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했거나 주말에 텃밭에서 힘들게 일했을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날카로운 근육통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날카롭지는 않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은근하게 계속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둔한 통증입니다. 마치 치과 치료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잇몸이 은근히 쑤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전립선은 우리 골반 가장 깊숙한 곳, 방광 바로 아래, 그리고 직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골반 지역의 사거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립선이 커지거나 종양이 생기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을 지나가는 민감한 신경들을 누르고 골반 바닥의 근육들을 압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에 앉는 행위, 즉 체중으로 이 부위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이 압박을 더 심하게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발에 가시가 밝혔는데 그 발로 계속 걸어 다니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딱딱한 의자에 앉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푹신한 방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자에 똑바로 앉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한쪽으로 빼고 비스듬하게 앉아야만 통증이 덜합니다.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서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흔한 종류의 전립선 암인, 전립선 선암, 이 바로 이런 종류의 만성적인 골반 통증과 불편함을 자주 유발합니다. 따라서 만약 선생님께서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혹은 과로에서 생긴 단순한 허리 통증인가 보다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몸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등, 엉덩이,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이전의 신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즉 암이 전립선이라는 원래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 등, 엉덩이 혹은 가슴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뼈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전이 될 때, 즉 몸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때 가장 흔하게 정착하는 곳이 바로 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립선 암세포는 뼈를 녹이고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짓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전이 부위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인 척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골반뼈, 그리고 우리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갈비뼈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통증은 우리가 평소에 겪는 뼈나 근육의 통증과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다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나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런 통증이 아닙니다. 그 통증은 훨씬 더 깊고 끈질기며 무자비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갉아먹는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진통제를 먹어도 거의 효과가 없고 잠을 설치게 만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며칠 아프다가 괜찮아졌네라고 생각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자주 나타나며 결국에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만성적인 고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원인 모를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을 겪고 있고 그 통증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면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른 비뇨기계 증상들을 함께 경험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일단 암이 뼈까지 도달하면 치료는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잡기 위해 강력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더 공격적인 다른 치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싸움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다리나 발의 부종. 여섯 번째 경고 신호는 다리나 발이 이유 없이 붓는 증상, 즉 부종입니다. 이 현상은 암세포가 우리 몸의 림프계를 침범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계를 우리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림프계는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작은 관과 림프절림프샘이라는 정화조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몸에 불필요한 체액과 노폐물을 걸러내어 배출하고 외부의 균과 싸우는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주변, 특히 사타구니 부위에는 아주 많은 림프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립선 암세포가 이 림프절들을 막아버리면 마치 도시의 중앙 하수 처리장이 막혀버린 것처럼 체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여 다리나 발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종은 하루 종일 오래 서 있어서 저녁에 발목이 약간 붓는 그런 종류의 일시적인 부종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둘째, 부어있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손가락 자국이 움푹 들어간 채로 한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때로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서
눈에 띄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붓는 거겠지라며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리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신장 콩팥이 좋지 않거나 혹은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종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특히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비뇨기계 증상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암이 림프계를 통해 몸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극심한 피로. 일곱 번째 경고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그에 동반되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이르면 이것은 더 이상 전립선이라는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신진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전신질환으로 발전합니다. 암세포는 본질적으로 우리 몸의 영양분을 훔쳐가는 아주 이기적인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정상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영양분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여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평소와 똑같이 혹은 심지어 더 잘 챙겨 드시는데도 그리고 특별히 운동량을 늘리지도 않았는데도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중 감소는 다이어트를 해서 몇 킬로그램 정도 감량하는 그런 종류의 긍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평소 체중의 5% 이상, 예를 들어 70kg인 분이 3.5kg 이상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띠 구멍을 한두 칸 줄여야 할 정도로 옷이 헐렁해지고 얼굴살이 빠져 헬쑥해 보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는 걱정 섞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체중 감소와 함께 마치 영혼까지 빨아들이는 듯한 아주 깊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푹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피로가 아닙니다. 항상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등산이나 낚시, 친구들과의 모임 같은 활동들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정신적, 감정적인 소진 상태, 즉 번아웃에 이르게 합니다. 이 증상은 특히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이것은 암이 전신적인 손상 시스테믹 데미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즉 한 부위에 얌전히 머물지 않고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것을 보물타나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라며 외면하지 마시고 즉시 의사를 찾아가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신호, 팔다리의 저림, 무감각 혹은 쇠약. 여덟 번째 마지막 경고 신호는 가장 심각하고 위급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바로 팔다리에 나타나는 저림, 무감각 혹은 쇠약 증상입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척추뼈로 전이되어 그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인 척수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것은 더 이상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신경학적인 응급 상황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 혹은 남의 살처럼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에 힘이 점점 빠져서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거나 걷다가 자꾸 발을 헛디디거나 심한 경우 주저앉게 된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방광이나 대장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되는 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단계의 실금은 단순히 불편한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다리와 방광으로 내려가는 신경신호가 암세포에 의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러한 신경학적인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셨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2, 3주 뒤에 병원 외래 예약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즉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척수신경이 압박된 채로 시간이 흐를수록 신경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영구적인 마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종장,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하여. 자, 이제 우리는 8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모두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훨씬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양성 질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정확한 의학적 진단 없이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할 것이고,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평생을 후회하게 될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아마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몇 달 혹은 몇 년을 그냥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을 찾았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후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62세의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신 언제나 유머가 넘치고 활기찬 분이셨죠. 사실 거의 부인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오셨습니다. 부인께서 남편이 밤에 대여섯 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을 보고 몇 달 전부터 병원에 가보자고 성화를 하셨던 겁니다. 박 선생님은 진료실에 앉아서도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우리 집사람이 괜히 유난입니다. 제가 원래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래요. 밤에 깨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박 선생님을 안심시키며 PSA 검사를 권했습니다.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수치를 측정하는 아주 간단한 혈액 검사입니다. 며칠 뒤 박 선생님의 PSA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초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암세포가 전립선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통해 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했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예전처럼 건강하고 유쾌하게 손주들과 놀아주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아내분께서 그렇게까지 성화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가 계속해서 나는 괜찮다며 병원 방문을 1년, 2년 더 미루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전혀 다른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립선암의 고위험군일까요? 나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50세 이후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65세 이후에는 더욱 증가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도 아니고 생각날 때 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생일처럼 빠짐없이 전립선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력, 아버지가 전립선암을 앓았다면 위험은 약 2배로 높아집니다. 형제가 앓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대부터 검진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과체중이나 비만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뿐만 아니라 더 공격적인 형태의 암에 걸릴 위험, 그리고 치료 후 재발할 위험까지 높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비뇨의학과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검사 과정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몇 분의 불편함을 참는 것과 몇 달,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을 견디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명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아내분들과 따님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강 정보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집이 세고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가족의 지혜로운 잔소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병원 예약을 잡아주십시오. 함께 가주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오래 함께 보고 싶다고 감정에 호소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남성분들이 바로 아내와 자식들 등살에 못 이겨 오셨다가 나중에는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선생님들과 가정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을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식습관과 최악의 식습관, 그리고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 건강의 김 박사였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바로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늘 강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